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할 주제는 초기 기업의 투자 유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 계신, 이제 제가 주제를 잡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부분에 이제 관심이 있으실까를 많이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대부분 계신 분들이 투자를 하시려고는 엔젤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이제 초기 기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치 딜레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투자자보다는 기업을 창업가가 더 많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창업가가 어떠한 투자 유치를 하는 데 대해서 딜레마, 즉 딜레마라는 거는 두 가지 선택 대안이 있을 때 이걸 해도 좀 문제가 되고 저걸 해도 문제가 좀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면 기업가도 도움이 되고, 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업가가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벤처 1세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 생각하기에는 벤처 1세대라기보다는 인터넷 닷컴 1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98년도에 캠퍼스 20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11년 정도 경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1년 정도 이후에 회사가 이제 매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스타트업을 다시 한번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콜리지 코너에서 하는 CCVC 밸류업 센터라고 하는 창업교육센터에서 센터장으로서 이제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돕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기업가 정신이 무엇이냐라는 이제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한자어를 풀어서 업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기업가 정신의 최초는 이제 앙트러프레너십이니까 앙트러프레너십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경영학자들이 이렇게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글인데요. 여기서 보면 노란색으로 된 쪽을 보면 결국은 공통되는 키워드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회에 대한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긴다. 기회를 추구하는 것, 기회에 초점을 둔 행동 방식, 기회를 탐색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전체적인 이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기회를 추구하고 그 기회를 실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전체적인 키워드를 뽑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왜 그 딜레마가 생기냐면, 우리가 보통 사업 기회를 잡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면 이제 우리가 목표한 기업을 잘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혼자 다 할 수 있다면 아무 딜레마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개발도 하고 또 판매도 하고 또 혼자 다 할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 보통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좀 필요하잖아요. 인적 자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IT 회사면 개발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마케팅을 할 사람도 필요하고 디자인을 할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금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금도 필요하고, 사람을 두려면 또 페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자금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자원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이러한 인적 자원, 금융 자원, 사회적 자원이 필요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딜레마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딜레마를 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에 처하는 경우는요,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면서 창업가가 또는 기업가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부에 대한 부분이나 또 지배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사람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창업팀을 만들게 되면 지배력을 좀 나눠야 되잖아요. 창업팀을 주고도 내가 모든 결정을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면 창업팀이 생기기 좀 어렵겠죠. 그러려면 직원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창업팀을 두려면
지배력을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자금을 갖고 들어오려면 자금을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면 마찬가지로 지배력을 일부 좀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청투가 들어오면서 지분을 굉장히 높게 들어온다거나 또는 청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지분이 낮아지면 지배력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 지분이 낮아졌을 때 나중에 잘 됐을 때 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나는 10억 밸류의 회사가 있다면 내가 앞으로 우리 회사를 10억 밸류 회사를 만들 건데 10억 회사 밸류의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100% 지분을 내가 갖고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10%만 갖고 있어도 좋다. 대신에 우리 회사는 100억 밸류의 회사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100억의 10%나 10억의 10%나 10억의 100%나 다 똑같은 크기의 밸류에이션을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인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억 밸류의 회사, 내가 아무리 작은 밸류를 가져가더라도 내가 많은 지분을 갖고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영자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적은 퍼센트의 지분이라도 파이를 키우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자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떠한 인적 자원과 금융 자원과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트위터를 만든 에반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 에반 윌리엄스가 제일 처음에 회사를 만들었던 거는 블로그라는 회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블로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블로그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 회사를 만들면서 자기가 있는 돈, 또 자기가 지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족이나 친척에게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공동 창업자로는 여자친구, 맥 휴리안이라는 여자친구하고 같이 이제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본인이 사장을 합니다. 사장을 하고 또 본인이 그 사람은 그 정권을 내가 모든 결정을 하고 그런 걸 원했었어요. 근데 회사가 블로그라는 회사가 당장 수익 모델이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점점 이제 회사가 어려워져 갑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여자친구 맥큐리안이 외부 투자를 받자, 또는 매각을 하자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외부 투자보다는 매각을 하는 쪽으로 굉장히 직원들이 요구를 했는데 윌리엄스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직원들이 다 회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깨지고 여자친구마저도 회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통의 경우에 그럼 굉장히 괴롭잖아요. 근데 윌리엄스가 그 다음날 모든 직원들이 다 나가고 부사장이었던 여자친구에게 다 나간 다음날 뭐라 그러냐면 나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제 정말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고 정말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라고 해서 급기야 그 회원들한테 기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받는다는 거는 지분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회사를 이제 꾸려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 회사를 100만 불에 구글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생겼던 회사가 오데오고, 그리고 그 다음 회사가 이제 오데오가 애플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오데오를 이제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트위터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윌리엄스 같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지배력,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적은 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지배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EO가 어떤 부분에 대한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CEO가 추구한 게 부자냐 아니면 왕이냐, 사실 이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 노암 왓슨맨이라는 교수가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파운더스 딜레마, 우리말로는 창업자의 딜레마라는 책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런 구분으로 해서 많은 사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젊은 창업자들, 대학교를 졸업한 창업자들, 특히 IT 창업자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팀 창업을 많이 하잖아요. 팀 창업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인적 자원도 없고 금융 자원도 없고 사회적 자원도 대부분 없으니까 대학을 다 졸업하고, 그러니까 모여서 파이를 키우는 쪽으로, 부를 추구하는 쪽으로 해서 팀 창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인적 자원도 충분히 있고 또 돈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인맥도 좀 있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특히 홀로 창업을 하거나 이런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배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게 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창업자가 앞으로 자금을 투자를 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와 연결이 되고 투자자 역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배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투자를 하기에는 보통 엔젤 투자나 VC 투자에서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 투자할 회사의 CEO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또 창업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향에 따라서 사람을 들일 때 또 과연 창업팀으로 갈 것인지 또는 직원을 갖고 갈 것인지 우리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투자는 내가 어떤 것을 받을 것인지 또 사람을 하이어링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이어링 할 것이냐가 일관되게 하나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에 맞춰서 일관되게 그 의사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사결정이 막 흔들리면 나중에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창업자는 지배력을 원하는데 같이 창업팀을 만드는데 그 창업팀을 만든 사람들 중에서는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지배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초기 기업가가 투자를 받을 때 원천은 이렇게 되죠. 먼저 자금 필요성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부채로 조달할 것이냐 자본으로 투자를 받을 것이냐라고 하면 부채가 가능하다면 차입을 하면 되겠죠. 자기 자본으로 가능하면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면 됩니다. 또 자기 돈으로 부족하면 지인 자본으로 할 것이냐 그럼 친구, 가족 자본 투자를 받게 됩니다. 또 이것도 어려우면 엔젤 투자로 이제 알아보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엔젤 투자를 받을 것이고 또 이것도 불가능해서 이런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또는 내 의도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명망이는 벤처 캐피탈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내가 모든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쪽 부분, 위쪽 부분을 선택하는 사람일수록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배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위를 선택하게 되겠죠. 내가 돈도 많고 또 내 사업이 굉장히 바로 지금 성장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위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밑으로 되는 부분들은 이제 부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를 추구한다는 것은 파이를 키운다는 얘기죠. 내 지분이 좀 작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밑에 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내가 다 선택할 수 있는데 밑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좀 행운이겠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나 그 어떤 쪽을 추구해 나갈 것이냐는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를 추구하는 경우가 맥시마이징 웰스 부를 추구하는 경우와 또 지배력을 추구하는 경우에 따라서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코파운드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이 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뒤에 투자는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 홈페이지에 가면 간단하게 테스트를 파란색이라 좀 안 보이는데 romanwassman.com/서베이에 가면 내 그 성향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추구하는 이제 의사결정의 방향성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부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코파운딩을 한다는 거죠. 팀으로. 그러나 내가 지배력을 형성하겠다고 하면 솔로 파운더, 혼자 파운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향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사람을 뽑아도 내 주위에서 내가 쓰기 편한 사람들을 직원으로 뽑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좀 멀리 있더라도 부지런히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투자 역시도 혼자 하느냐 아니면 밖에서 캐피탈을 갖고 오느냐 또 이 친구나 가까운 쪽에서 사실은 친구나 친척에게 돈을 모으는 건 좀 더 쉬운 방법이 되잖아요. 접근하기가 쉬운 방법. 그러나 그런 쪽보다는 바깥에서 엔젤 투자자나 이렇게 바깥에서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 두 가지 성향에 맞춰서 진행된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앞에서 이게 하나씩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한 번씩 간단하게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겠죠. 내 돈을 가지고. 그런 경우는 보통 언제냐면 지배력을 완전히 유지하고 싶을 때 자기 자본을 조달합니다. 또 금융자원을 선확보했을 때, 즉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자원을 말씀드렸는데 자기 자본만으로도 충분할 때는 당연히 자기 자본으로 합니다. 또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처음부터 돈을 벌어 나갈 수 있을 때 자기 자본으로 합니다. 이를테면 뭐 컨설팅 사업을 먼저 해서 돈을 그걸 먼저 벌어서 다른 걸 한다든지, 또 SI 사업이나 뭐 이런 사업을 통해서 먼저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자기 자본으로 조달을 합니다. 사실 상당 부분은 돈을 못 구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제는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추구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 현재 중국에서 대박을 친 그 게임을 만든 회사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오픈을 했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실패를 하고 중국에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중국에서 대박이 나서 지금 연간 전 세계 매출이 1조 원을 넘어가고요. 이 회사의 그 영업이익만 재작년 기준으로 1,000몇백억 정도를 영업이익을 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권영필 대표가 지금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SG 홀딩스. 그리고 이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가 사업회사인데 결국은 대부분의 지분을 권영필 대표가 갖고 있는 거죠. 권영필 대표랑 제가 처음 만난 게 99년, 2000년 여기 보면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지분을 유지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과거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았던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왜냐하면 과거에 창투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투자금 회수에 대한 압박이 많아서 외부 투자 유치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권 대표가 그 이러닝 회사를 그때 만들었었어요. 이러닝 회사를 만들었었고 그때 권 대표가 그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인가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술적으로도 좀 인정을 받아서 이것저것 투자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러닝 회사가 잘 안 됐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막 투자에 대한 이제 투자한 창조사나 또 투자자들이 압박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이러닝 업계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게임 회사를 만들었어요. 정말 라면 먹으면서 게임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중국에 커스터마이징 해주면서 중국에서 대박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거에 어떤 그런 자금 때문에 자기가 겪었던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개인 회사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에는 그래서 이런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런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자기 자본 조달할 때 고려사항입니다. 스타트업은 먼저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사실 이건 뭐 좋고 나쁨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자본만 생각할 때는 고려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죠. 그래서 스타트업은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것이다. 스타트업의 사업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특히나 기술이나 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통 자기 자본만 가지고 성장하는 회사는 시간이 좀 느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관계없는 비즈니스라면 사실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빨리 땡겨야 될 곳이라면 돈으로 시간을 사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만 가지고는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번레이트를 계산해야 되고요. 돈이 얼마나 지금 시간이 갈수록 얼마가 쓰여지는지를 정확히 계산을 해야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 환경, 성장의 속도를 검토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경영 자원들의 확보를 점검해야 됩니다. 약간 인적 자원이나 사회적 자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돈으로 아는 사람이 원래부터 없었으면 돈으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자금 조달 방법은 아는 지인들 3F 아시죠? 자, 하나, 패밀리, 프렌드, 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 아시니까 안 웃으시는 거죠? 풀에 대해서 아니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 자금이 아니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렇게 친구나 이렇게 해서 요청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엔젤 투자자나 VC보다 접근이 용이하죠. 또 전문적인 투자자보다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더 머니에 가깝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냥 돈 주는 거죠.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네가 한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네가 하니까 믿고 잘 되라고 돈을 주는 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또 하나의 근데 이거의 특징 중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사업자가 보통 미래에 거둘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투자자는 뭐 별로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쪽에서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족에게 자금을 조달을 하면 어떤 이제 고려를 사실은 해야 되냐면 이렇게 쉽고 편하긴 한데 또 더원머니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돈만 투자하고 제발 좀 아무것도 관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기업가들도 있기 때문에 좋긴 한데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3F로 돈을 받았을 때는 온 사박에 민폐를 끼칠 수 있습니다. 제가 98년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졸업하기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돈도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돈이 항상 모자르죠. 항상 매출은 계획보다 안 나오고 쓰는 돈은 늘 계획보다 많이 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은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 집에 갈 정도로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이 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급기야는 정말 그 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나중에 정말 자살하는지를 막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막 지인들한테 돈을 빌린 사람들은 정말 그 사업이 안 됐을 때 이제는 누구를 만나기도 참 어렵고 또 막 그 이제 그 사람이랑 좀 힐링도 좀 해야 되는데 만나기도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온 사방에 민폐를 끼칠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큰 고려사항입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고려사항. 그 다음에 친구와 가족을 모두 잃을 수도 있고 차라리 기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 수익 크게 기대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엔젤 투자자나 VC를 찾아갔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동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그 가족들한테 돈을 받았을 때 근데 이것이 손절매를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접어야 되는데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근데 내가 뭐 주위에 뭐 뭔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접을 수가 없어서 끝까지 하다가 더 끝까지 더 완전히 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서 이 중에서 자기 자본 이외에 사실은 그 창업자 입장이라면 가급적이면 이 3F에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아주 편한 방법이지만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렇게 어차피 큰 돈도 아닌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기에는 VC한테 돈을 받거나 또 엔젤 투자자한테 돈을 받는 거는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고 사실 그러한 작업도 경영의 큰 작업입니다. 이를테면 여기 만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나 지금 바퀴 만들고 있어. 바퀴 이제 이거 만들어가지고 VC를 찾아갈 근데 아무도 VC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걸 바퀴라고 만들어도 가족들이나 3F는 여기다 투자할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런 시시한 사업, 그러니까 되지 않을 사업에도 다른 사람들은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VC나 엔젤은 웬만하면 투자를 안 하죠. 최소한 설득은 돼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계획이 정말 한번 남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경영에 있어서 기업가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사업에 대한 검증의 차원에서도 VC나 엔젤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엔젤 투자자는 이제 자금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경영 자원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엔젤 투자자의 특징이죠. 이 엔젤 투자자 추가적인 경영 자원이라는 것은 인적 자본, 또 사회적 자본, 금융 자본 이 세 가지 자본들을 모두 좀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사람도 좀 소개시켜주고 마케팅도 좀 도와주고 또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고 이 사람 저 사람 소개도 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초기 기업가들한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입니다. 투자 금액은 VC보다는 좀 낮고 3F보다는 좀 높은 게 특징입니다. 비교적 엔젤 투자자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 인맥이 그래도 좀 중요한 편에 속하고요. 또 엔젤 투자자에게 어떤 투자 지분을 좀 주면서 어떤 약간의 지배력 제한에 따른 본인으로서는 좀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젤 투자자한테 자본 조달할 때 고려사항은요. 엔젤 투자자는 더머니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스마트한 머니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엔젤 투자자는 그냥 남들 하니까 그냥 돈만 투자하고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주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사이에서 결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적절한 엔젤 투자자의 숫자도 좀 중요합니다. 엔젤 투자자가 너무 많거나 그러면 나중에 주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하나 할 때마다 뭐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투자자 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엔젤 투자자가 사업 및 사업 전략에 대한 이해도도 높을수록 좋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는 많은 자금을 유치하는 경우와 인적, 사회적 자본을 가진 적은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어떤 게 좋을까? 예를 들면 10억을 투자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난 10억 투자할 테니까 그냥 결과만 빨리빨리 알려줘라 이런 투자자도 계시고요. 또 어떤 경우는 5억 정도 좀 금액은 적지만 내가 인맥도 연결해주고 마케팅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원들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A, B가 있다면 여기에 창업자들은 많이 안 계신 거 같긴 하지만 자, 난 A 하나 선택하겠다. 자, B 하나 선택하겠다. 네, 좋습니다. B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경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경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주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주주들이 그 게임에 주주가 12명이고요.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투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할 사람들, 주로 가수, 프로야구 선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주 참여 대상으로 돼 있고 또 한 3분의 1은 뭐 세계은행 총재, 뭐 무슨 전문가 해가지고 이쪽은 이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주주 이 중에서 이제 투자받을 주주들을 뽑으라 그러면요, 딱 정말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뽑은 팀이 있고요. 또 한 팀은 가수, 프로야구 선수, 은퇴하신 노인, 의사 이렇게만 뽑으신 팀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돈만 투자하고 관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 중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되겠죠. 각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엔젤 투자자의 특징은 알아둘 필요가 좀 있죠.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엔젤 투자자는 보통 진정성 있는 경영자를 찾는다. 왜? 사회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은 아이템이 성공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돕고 싶은 창업자인지가 중요하다. 사실 엔젤 투자를 해서 뭐 워낙 이게 그 실패확률이 투자도 실패확률이 굉장히 크잖아요. 10개 정도 투자하면 한두 군데 정도만 잘 성공하면 성공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7, 8개는 이제 뭐 몇 년 만에, 몇 년 내에 문을 닫을 가능성이 사실 통계적으로 이미 우리가 닷컴 시대를 거치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또 사회적 기여를 원하고요. 돈을 버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사실 엔젤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또 열정을 공유하기 원한다. 또 엔젤의 57%는 또는 엔젤의 96%는 창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연세들도 좀 있고 하시면서 스타트업을 통한 대리만족을 얻고자 하는 분들도 있다. 투자에 대한 경험은 당연히 뭐 VC나 이런 데들보다는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엔젤 투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젤 투자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한 번쯤 이렇게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VC로 넘어옵니다. 벤처 캐피탈은 투자가 본업인 전문 투자자들이죠. 또 창업기업의 투자는 사실 VC가 대부분 우리가 IPO를 앞둔 회사에 많이 투자를 하죠. 그래서 IPO를 뭐 이제 한 1, 2년 앞둔 회사에 투자를 해서 IPO를 하면 투자를 회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창업기업에 투자를 하는 VC는 그동안 뭐 사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근데 최근 1, 2년 사이, 2년도 아니죠. 1년 정도 사이에, 1, 2년 사이에 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VC들이 최근에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낸데스나 또 이 크레이지 코너 인베스트먼트도 이제 창업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들이 생겼고 또 어쨌든 올해는 또 작년과 올해는 이렇게 엔젤 클럽이라는 것도 많이 생기고 또 창업기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이런 환경이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고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모바일 패러다임으로 바뀌면서 사업 기회가 많이 생겨났고 또 흔히 또 뭐 청년 실업이 많아서 뭐 정부에서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준비되지 않은 창업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 닷컴이 인터넷이 떴을 때도 창업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모바일에 떴을 때 바로 창업이 많이 일어나는 건 그만큼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사업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이고, 또 정부에서 아무리 창업하라 그런다고 해도 예전에 정부에서 이런 창업 붐이 있기 한 2, 3년 전에 뭘 했냐면 1인 기업가 양성을 해서 뭐 실업을 극복하겠다고 1인 기업가에다 지원을 많이 했는데 그거 안 하지, 1인 기업을 안 하잖아요. 왜? 사업 기회가 없고 어떤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업 기회가 많은 사업 기회가 생기면서 이제 정부에서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창업을 뭐 하라고 해가지고 창업을 할 건 아니니까요, 대부분. 그래서 이러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투자 원천 중 가장 많은 금융, 사회적, 인적 자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효사항은요, 그 경영자원이 풍부한 VC 순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사회적, 인적 자원이 풍부한 곳이면 더 좋습니다. VC도 여러 VC가 있고 VC의 특징이 있고 VC마다 전문 분야가 따로 있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분야를 잘하고 있는 그런 VC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보통주 투자를 하는 경우가 원래 일반적이면 좋은데 여러 가지 방식의 투자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주 방식이라든가 상환주 방식이라든가 전환주 방식이라든가 또 우리는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자녀 재산을,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를 팔게 되면 남은 재산을 똑같은 주주 순으로 n분의 1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VC에게 먼저 자녀 재산을 먼저 주는 방식의 그런 계약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약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기업가는 낙관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회사가 분명히 잘 될 거기 때문에 이를테면 상환이나 또는 전환 방식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자기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미국의 자녀재산 처분권 같은 경우에 그 경영자가 우리 회사가 굉장히 잘 될 거라는 확신을 너무 한 나머지 그런 자녀재산권을 이쪽에 갈 수 있게끔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회사를 매각을 하게 되더라도 자기가 가져갈 게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업에 대해서 너무나 낙관적인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도 한번 생각해서 그렇게 보수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이 계약 내용의 실행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분과 지배력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제 몇 가지 예입니다. 이를테면 티켓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2011년 기사인데요. 이제 1차로 자기 자본으로 먼저 조달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성장이 굉장히 빠르니까 이쪽도 결국 보면 부를 추구하는 창업팀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도 먼저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것저것 사람을 굉장히 부지런히 뽑아가서 창업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자본 이후에 외부 펀딩을 받게 되죠. 외부 펀딩을 받으면서 1차 펀딩을 약 160억, 이게 지금 제가 역산을 해보니까 여기 금액에 대해서 15.2%와 5.3% 역산을 해보니까 1차 펀딩할 때 회사 밸류를 160억 밸류를 받았고요. 2차 펀딩을 할 때 820억 밸류를 받았고 그 다음 3차 펀딩을 300억에서 500억 규모의 3차 펀딩을 추진하면서 10%를 발행할 거라고 하는 걸 봐서는 요 당시에는 이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켓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급격하게 빠르게 성장하는, 사실 티켓몬스터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전무후무하죠. 한 기업 설립한 한 1, 2년 사이에 기업 밸류도 그랬고 신 대표도 부를 어쨌든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 정도의 부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는 전무후무하다 정도의 어떤 급격한 성장을 이룬 사이트입니다. 서비스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회사의 부를 빠르게 키워나가는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쿠팡도 비슷하게 외부 조달을 했고, 그 다음에 UF 같은 경우에는 그 허민 대표가 순수 자기 돈으로 150억을 조달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배권을 이제 본인이 다 갖고 가게 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업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창업팀에서 창업을 한 다음에 근데 이제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잘 성과가 안 났죠. 초기에 멤버였던 사람들 굉장히 거의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고 몇 년, 1, 2년 뒤에 이 허민 대표가 다시 이제 그 UMF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공동대표를 하나 더 두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 본인이 어쨌든 본인이 사회적 자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금융 자본을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 돈을 투자를 해서 본인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방향인 거죠. 근데 이건 좀 재밌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창업자는 이게 뭐냐면 그 패스트트랙 아시아인가? 거기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잖아요. 패스트트랙 아시아가 먼저 사장을 뽑습니다. 그렇죠? 사장을 어떻게 뽑냐면 공모를 해서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공모를 해서 사장을 뽑으면 사장은 사업에 대한 것만 일을 열심히 하고 나머지 재무, 회계, 행정, 홍보, 채용 이런 것들은 패스트트랙 아시아가 진행해 나간다. 그리고 또 사업 아이디어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하자라고 정하고 그리고 인력을 뽑고 서비스 만들고 출시하는 것까지 함께 한다. 이게 되게 특이한 모델입니다. 그렇죠? 보통은 재무, 회계, 행정, 홍보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지배권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가를 뽑는 거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역으로 사업팀장을 뽑아서 지분을 좀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해줄게 라고 해서 사업팀장을 뽑는 모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지분 구조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 확인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급하게 오느라고 확인을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디에 속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CEO는 어떤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냐? 당연히 여기서 CEO는 부자 중심의 어떤 부분을 택한 사람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일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왕이냐 부자냐 왕 중심이냐 부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부자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은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부터 투자를 받으면 굉장히 베스트합니다. 뭐 소극적 투자라도 소극적 참여라도 뭐 not bad 하고요. 그런데 왕 중심 내가 지배력을 충분히 갖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그 참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괴로울 수 있습니다. 컨플릭트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소극적 참여를 하는 경우가 좋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에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이미 아시리라 생각을 하면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기업가 입장에서 투자 유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먼저 그 자본 조달에 대한 파급 효과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들이 있죠. 내부 지분율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또 향후에 추가 펀드레이징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외국에는 보통 펀드레이징을 2차, 3차 정도를 하면 그 창업자의 지분이 다 거의 다 대부분 50% 이하로 내려옵니다. 근데 우리는 뭐 2차 이렇게 하더라도 최대한 50%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게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또 하나의 차이점은 저는 이사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 미국에는 이사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사회 권한이 굉장히 크죠. 근데 우리의 이사회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같은 보통 그래서 외국에는 그 이사회를 그릴 때 도표를 그릴 때 대표자 위에 이사회를 그리거나 옆에다 그리는데 우리는 보통 대표이사 만든 다음에 밑에다가 이사회를 밑에다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약간의 지배구조에 대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 가능한 일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주 계약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내용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환사채가 뭔지, 상한 우선주가 뭔지, 상한전환 우선주가 뭔지,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이, 특히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보수적으로 아까 그 자기 사업에 대해서 아무리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낙관적인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좀 최악의 경우에 이런 일이 나도 상황이 최악인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계약을 할 때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배력과 부 사이의 갈등이 돼요.
지분율 변화에 따라서 지배력과 부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지분이 들어왔을 때 지배력에 대한 부분을 잃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부도 이제 빨리 파일을 키워서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좀 그 지분이 좀 낮아지더라도 전체적인 파일을 키울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를 높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최대한 기업 가치를 높여서 투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제품이 좀 나왔을 때 받는 게 좋고 이하는 또 현금 흐름도 좀 좋을 때 받는 게 좋고 또 초기 판매 등 즉 기업이 점점 그 점진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 시점에 투자를 받는 게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가가 어떤 성향을 추구하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가가 지배력 부분에 더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빠르게 부를 창출하는 데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서 회사의 성장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배력을 추구하는 회사는 회사의 성장 속도가 좀 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을 띄우고 갈 수 있고요. 그렇지만 큰 부를 만드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부를 지향하는 회사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일을 해서 빨리 성장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 기업의 밸류를 높이면서도 투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은 간섭이 아니라 특히 엔젤 투자자라면 간섭이 아니라 인적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을 도움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멘토링을 한다거나 또 투자를 한다거나 했을 때 뭐 해서 만나서 그 CEO랑 만나서 뭐 요즘에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뭐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건 못했니 저건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가에게 더 필요한 건 마케팅을 하는데 이 사람을 소개시켜줄게. 또 뭐 개발자가 빨리 필요한데 못 구하고 있다면 내가 알아보니까 저런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준다든가 이러한 투자자가 투자 밸류를 더 높이 받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투자자와 기업가 사이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경험이나 경영 자본이나 또는 경험이 있다면 뭐 개인이 해도 되겠죠. 또 클럽을 본인이 주도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경영 자본이 좀 없거나 경험이 적으면 엔젤 클럽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하다 보면 아까 이 부분인데요. 저도 회사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캠퍼스 21 할 때 투자를 이제 외부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보면 한 몇천만 원씩 투자하신 분들은 회사를 위해서 뭘 도와주면 좋을지 그런 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뭐 돈이 많고 적고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한 몇백만 원 이렇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금액을 투자를 하셨는데 꼭 전화해서는 1시간씩 통화를 합니다. 거기 왜 이렇게 직원이 많아요? 요즘에 뭐 어때요? 뭐 하면서 꼬치꼬치 이렇게 해서 전화만 1시간씩 통화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회사의 사정을 알아가는 건 뭐 당연히 필요한 얘기겠지만 가급적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나마 기업가의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딜레마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투자자도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어떤 경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에게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노암 와스만 윌슨 창업자의 딜레마라는 책에 굉장히 많은 사례들과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지금 발췌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혹시 질문? 네. 노암 와스만 스펠링 좀 노암 와스만이요? 좀 잠깐 볼 수 있어요. 근데 책을요 창업자의 딜레마라는 책으로 검색하면 거기서 볼 수 있으실 겁니다. 파운더스 딜레마요? 네. 파운더스 딜레마. 네. 그래도 아까 저기 보니까 네. 거기 홈페이지요? 노암.com 네. 인가 뭐 이름 나와 있던데 스펠링이. 네, 이게 파란색이라서 그런데
노암 와스만. 그러니까 네, 이따가 네, 그렇죠. 네, 또 궁금한 게 없으시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